지난 9월 3일부터 11일까지 강력한 폭풍이 동부 지중해를 휩쓸면서 리비아에서만 사망자가 수천 명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이상 진로를 보이면서 급격히 발달한 폭풍의 원인과 피해, 그리고 재난이 커진 원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연일 저희도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데 일단 이번에 매우 강력한 홍수 피해를 입은 지역이 어디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일단 설명드리기 전에 한번 그림을 보게 되면은 다니엘이라고 이름 붙인 아주 강력한 폭풍은 지중해 동쪽의 튀르키예 그리고 그리스, 불가리아에 아주 피해를 준 다음에 지중해를 남쪽으로 가로질러 내려와서 북아프리카의 리비아를 강타를 했습니다. 네. 폭풍 이름인 다니엘은 그리스 기상청이 이름을 붙였는데요. 폭풍 다니엘이 그리스로 강타한 후 지중해로 내려오면서 더욱 강력하게 발달하면서 리비아를 향해 이동하면서 메디케인이라고 다시 불려졌는데요. 메디케인은 지중해의 앞글자인 메디에다가 허리케인의 뒷글자인 케인을 더한 것으로 지중해성 허리케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메디케인이 열대성 사이클론의 일부 특성과 함께 중위도 폭풍의 일부 특성을 같이 보여주는데요. 지중해성 기후의 특징이 가을부터 봄 사이에 저기압이 통과를 하는데요. 대개 9월부터 1월 사이에 최고로 강하게 발달하는데 이번에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아주 강력한 메디케인이 만들어진 것이죠. 네, 앞서 메디케인 영향으로 그리스나 튀르키예 또 불가리아에도 큰 피해가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지역 피해 규모는 어떨까요? 일단 저 강력한 폭풍은 튀르키예 남부 바다 쪽에서 이동해온 저기압이 4일 그리스 남쪽 해상에서 아주 강력하게 발달하면서 다니엘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네. 폭풍으로 일어난 호우 기록은 그리스 기상청이 기상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한 1955년 이후 최대 강수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폭풍은 그리스 중부 지역과 수도 아테네에서 북쪽으로 300km 떨어진 볼로스 지역에 아주 큰 피해를 주었고요. 자고라 마을의 한 지역에는 24시간 동안에 750mm가 내렸고요. 중부 데살리아 지역에서는 많은 지역에서 하루 동안 400에서 600mm의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1년 반치의 엄청난 비가 쏟아진 것이죠. 또 그리고 그리스와 가까운 튀르키예라든가 불가리아에서도 폭우에 따른 인명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자, 9월 5일 위성 영상을 보시면 그리스 남서쪽 해상에 붉은 원안의 중심을 둔 폭풍 저기압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비구름대가 튀르키예와 그리스 북쪽 불가리아까지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 세 개의 나라에서 최소 12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가 되었고요. 피해도 아주 매우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말 그대로 메디케인이 물폭탄을 쏟아낸 건데 이동 경로는 어떻게 됐나요? 이성 사진은 일단 메디케인이 이동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6일의 이성 영상을 보시면 그리스와 불가리아에 많은 비를 내린 메디케인이 그리스 남쪽 해상으로 내려오고 있는데요. 7일 영상을 보시면 비구름대가 다시 강해지면서 남서 방향으로 다시 방향을 이동하면서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월 9일은 리비아 북서쪽 해상까지 내려오면서 더욱 비구름이 강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네. 11일은 리비아 북동부 지역으로 비구름대가 들어오면서 이때부터 리비아 지역에 아주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11일에는 리비아 내륙으로 들어와 지속적인 비가 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메디케인은 육지에서 세력이 약해지면서 이집트 쪽으로 동진하면서 소멸했습니다. 예. 네, 그럼 메디케인 다니엘이 또 어느 정도 강도를 가졌는지와 피해 규모는 어땠는지도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메디케인으로 이름 붙여진 이 저기압은 그리스 남쪽 해안가에 위치했을 때 1009 헥토파스칼의 기압치를 보였는데 리비아에 상륙할 당시에는 999 헥토파스칼로 기압치가 10 헥토파스칼이 낮아질 정도로 강해진 겁니다. 네. 리비아 국립기상센터는 메디케인 다니엘로 인해서 9월 10일 리비아 북동부 지역에서 시속 70에서 80km의 강한 바람이 불었다고 전했는데요. 이 정도의 바람은 초속 한 20m보다 약간 강한 정도로 우리나라 태풍 분류에서는 약한 태풍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강풍으로 통신이 중단되고 전기 타워와 나무가 쓰러졌고요. 바이다를 포함한 몇몇 도시에서는 갑작스런 홍수가 발생하면서 일일 최고 강수량인 414.1mm를 기록을 했는데 이 강수량은 리비아 관측사상 최고 강수량이라고 국립기상센터가 밝혔습니다. 이번 재난으로 인해서 숨지거나 실종된 사람이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리비아 정부는 피해를 입은 모든 도시에 3일간의 애도 기간을 발표를 하고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인프라도 좀 취약해서 그 비가 조금만 와도 이렇게 많이 무너지면서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특히 해안 도시인 데르나의 피해가 매우 컸다면서요. 이번 폭풍으로 인해서 이제 피해가 가장 컸던 도시가 해안 도시인 데르나입니다. 데르나는 폭풍 피해에다가 인재까지 겹치면서 아주 피해가 매우 커졌는데요. 리비아 당국에 따르면 댐 두 곳이 붕괴되면서 그 쏟아진 물이 데르나를 덮쳤다고 하는데요. 댐 붕괴로 인해서 다리 세 곳이 파괴되었고 다리를 무너뜨린 물이 도시 주변 지역 마을들을 모두 바다로 쓸어버렸다고 리비아 국방군 대변인은 말합니다. 네. 너무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바람에 리비아 구급당국 대변인은 데르나 지역 병원들의 시신들이 가득 차 있어서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하다. 어쩔 수 없이 시체 안에서 외곽에 시신들이 방치돼 있다라고 밝혔고요. 현재 자원봉사자들은 썩고 있는 시신을 수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데르나의 압둘 메남 알 가이티 시장은 방송 인터뷰에서 사망자 수가 18,000명에서 최대 2만 명이 될 수 있다고 추산을 했는데요. 데르나 인구가 12만 5천 명 안팎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주민 6명당 1명꼴로 목숨을 잃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정말 많은 희생자가 나와서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지중해에서 강력한 폭풍이 만들어진 이유가 또 기후변화 때문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여름에 전 세계를 다 휩쓸었던 이상 폭염이 재앙적인 메디켄으로 이어졌는데요. 예. 열대성 저기압, 강력한 이렇게 열대성 저기압이 만들어지는 것은 매우 드물고 특히 이번처럼 동쪽 지중해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정말 이례적입니다. 이번 메디케인 다니엘이 이동 경로로 보면 더욱 이례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림처럼 3일 튀르키예 남부해안에서 그리스로 이동해서 폭우를 내렸던 5일까지는 온대성 저기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편서풍지대에서 서쪽으로 이동해라는 것도 아주 매우 이례적인데 그리스에서 폭우를 내린 다니엘이 지중해로 다시 내려오면서 7일부터 메디켄으로 성장을 해서 10일에 리비아의 북동 해안에 상륙을 했고 이후에 이집트로 다시 동쪽으로 가면서 소멸을 했는데요. 네. 기후 전문가들은 전 세계 바다 온도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뛰면서 달궈진 지중해 수온이 메디켄으로 성장하게 됐다라고 말하는데요. 평년보다 2도에서 3도 이상 높은 지중해 바다를 지나면서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이례적으로 강력하게 발달한 것이죠. 독일의 라이프치히 대학교 기상학자인 카스텐 하우스타인은 온도가 올라간 태양은 우기의 폭풍 강우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더 격렬하게 만든다고 말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네, 이제는 정말 이례적인 기상 현상이 이제 평범한 일이 될 정도로 이제 변화가 워낙 잦은데요. 자, 그런데 이번 리비아 대형 재난에는 자연 재난보다도 또 인재의 성격이 크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이 이번 재난이 정말 인재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리비아의 정치 상황을 이해해야만 됩니다. 네. 리비아는 42년을 집권했던 독재자 가다피가 2011년 아랍의 봄 당시에 축출되고요. 그 이후 두 정부로 나뉘어서 권력 투쟁을 벌여왔습니다. 서쪽을 지배하는 국민통합정부는 리비아 북서부 트리폴리에 위치하며 유엔의 지지를 받고 있고요. 동부 지역은 리비아 국군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데르나는 리비아 국군 행정부의 통제에 있는 지역이죠. 국가적으로 무정부 상태가 지속되다 보니까 국가의 기반 시설들이 노화되고 관리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번에 피해가 가장 컸던 데르나는 댐들이 파괴되면서 쓸려 내려간 건데요. 이전부터 계속 문제의 댐들을 보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고 작년에도 큰 홍수가 발생한다면 댐 두 곳 중 하나가 터지면서 데르나 주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논문이 학술지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또 이번 폭우와 강풍에 대한 리비아 기상청의 예측이 정말 미흡했고요. 때 재난이 닥쳤을 때 대피 등의 경보도 없었습니다. 오픈 대학의 케빈 콜리스 박사는 데르나의 비군 리비아의 예보나 경보나 대피 체계가 제 역할을 못한 결과인 측면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리비아의 한 고위 관리인 인터뷰에서 리비아는 그런 수준의 재앙에 대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국가가 국민들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의지나 노력이 전혀 없을 때 피해는 온전히 국민 몫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예. 네, 현재 리비아 홍수로 인한 희생자 집계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만큼 현재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하루빨리 수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반기성 K웨더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